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어요. 저희 네 자매 모두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했는데 놀랍게도 그 나라가 전부 똑같이 한국이었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저는 하나의 와타나베, 도쿄대학교 국제문화연구소 부교수이자 아사히 신문의 칼럼니스트예요. 우리 언니들은 모두 한국 남자에게 푹 빠져버렸고 저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네, 저 역시 한국 남자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우리 자매 모두가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제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날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늦여름 저녁이었죠. 습기가 가시지 않은 공기 속에서 리카 언니가 가족 모두를 식탁 앞으로 불러 모았어요. 언니는 며칠 전부터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눈치였는데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진지한 얼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가 처음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날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 결혼해.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언니를 바라봤어요.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리카 언니는 원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상대는 한국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시고 어머니는 물컵을 내려놓으셨어요. 레이 언니는 멍하니 리카 언니를 바라봤고 미주 언니는 갑자기 숨을 들이마시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고 좋은 감정도 솔직히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그다지 인상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TV에서 가끔 연예인이나 드라마를 본 적은 있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고 생활 방식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깔보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보다 덜 세련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리카 언니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전 이해할 수 없었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시며 한숨을 내쉬셨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하셨어요. 그날 저녁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뭔가가 깨진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 저는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 정말 한국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단순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미주 언니였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한 달 후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나도 한국 사람과 결혼할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정말 무슨 마법에라도 걸린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기자로 일하면서 해외 문화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지만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깊이 다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런데도 이상한 일은 계속 이어졌어요. 세 번째였습니다. 이제는 제일 조용하고 소심하던 레이나 언니까지 한국에서 결혼할 거라고 선언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들 모두가 같은 나라 사람과 결혼을 한다니 이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었거든요. 저는 언니들에게 하나씩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은 거냐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니들이 평생 살아도 좋을 만큼 매력적인 곳이냐고요. 하지만 언니들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쯤 저는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부터 내 자매는 언제나 함께였고 늘 서로의 곁에 있어 주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일본에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곤 했죠. 너도 한국 가서 결혼하겠네. 저는 항상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한국 같은 데서 살지 않을 거예요. 그 대답엔 제 자존심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가 좋았고 일본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 안정된 일상과 정돈된 사회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을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가 그토록 자신있게 말하던 계획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요. 그러던 어느 날 리카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하나에, 너도 한국 한번 와보지 않을래? 그 말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요. 딱 2주 만이요. 언니들이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선택했는지 확인만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결제하고 나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가야 할까? 한국에 가면 언니들이 제게 뭘 기대하는 걸까? 혹시 저를 설득하려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죠. 하지만 결국 저는 떠났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절대 한국에 정착하지 않을 거다. 그저 보고 돌아오면 된다. 딱 2주 만이다.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떠오를 때 창 밖으로 펼쳐진 저녁 하늘은 너무도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혼잣말을 하듯 되뇌었죠. 가보자고 하나에. 너도 한번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거야. 비행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지만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어요. 저는 도쿄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물며 혼자서 다른 나라에 간다는 건 더욱 낯설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어요. 마치 일본을 오래 바라보면 제 마음도 그곳에 단단히 묶여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은 엄청 넓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저 넓기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안내 표지판이 잘 정리돼 있어서 처음 온 외국인도 길을 찾기 쉬웠죠. 게다가 청결함은 일본의 국제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현대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랐어요. 입국 심사도 굉장히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더라고요. 제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던 입국 심사관의 친절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죠. 여기는 내가 생각한 그런 나라가 아닌데.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리카 언니가 마중을 나와 있었고 그 옆엔 처음 보는 남자분이 계셨죠. 그분이 바로 언니의 남편, 첫째 형부였어요. 형부는 다정한 미소로 제게 인사하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나혜 씨.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고 한국말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울림이 있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형부가 차를 부르려는 듯 휴대폰을 꺼냈을 때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항버스 타자 하나에. 요즘은 그게 더 편하더라. 저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택시가 아닌 버스를 탄다니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설마 짐도 많은데 버스 타? 제가 그렇게 묻자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응, 여긴 대중교통이 훨씬 좋아. 직접 타보면 알게 될 거야.
솔직히 그 말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일본도 대중교통이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언니의 말이 궁금해서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을 때 그곳엔 영어로 된 안내 표시와 전광판이 잘 정리돼 있었습니다. 노선명도 시간도 정확히 표시돼 있었고 탑승 안내 방송도 다국어로 제공되더라고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선 좌석이 넓고 안락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좌석 앞에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연결됐어요.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죠. 이게 정말 일반 버스야?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시내로 들어가며 언니가 보여준 강변도로의 불빛은 마치 하나의 예술 같았습니다. 형부는 조용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기가 한강이에요. 요즘은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여름엔 물놀이도 즐기죠. 저는 감탄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뭔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이 깊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고소한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고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죠. 작은 꽃병과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장식품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소품들은 일본 집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것들이라 신기했습니다. 하나에 이거 먹어봐. 형부가 만든 된장찌개야. 언니가 내민 국그릇에서 나는 향은 제가 일본에서 맡아본 어떤 음식보다도 깊고 진했어요. 한 입 먹었을 때 속이 따뜻해지면서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는 왜 한국을 선택한 거야? 언니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살면서 누군가에게 진심을 느껴본 적 있잖아. 그게 한국에서였어. 그 말은 마치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편견의 벽을 조용히 허무는 망치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나라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말이죠.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나자 저는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감정은 낯설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과 전혀 다른 현실을 자꾸만 마주하게 되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바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였어요. 특히 남자들이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방에서 무언가 익어가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음식의 향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성을 다해 하루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부엌에 나가보니 첫째 형부가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하나혜 씨. 계란은 반숙 좋아하시죠? 저는 얼떨결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아침부터 남자가 요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부의 모습이 마치 TV 드라마 속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식탁에는 계란 프라이와 따뜻한 밥, 미소된장국, 그리고 형부가 정성스럽게 썰어놓은 제철 과일까지 나와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수저를 들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한 걸까? 아니면 한국 남자들이 원래 이런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은 며칠 후에 바뀌었어요. 그날은 둘째 언니의 집에 초대받아 갔던 날이었죠. 미주 언니와 함께 갔는데 그 집에서는 또 다른 형부, 둘째 형부가 아이들을 안고 바닥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자, 얘들아. 여기서 호랑이가 어떻게 했지? 그래, 그렇지. 엄청 크게 으르렁했지.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형부에게 달려들었고 형부는 아이들을 안아 어울리며 다정하게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아버지 혹은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집안일을 돕는다는 표현조차 필요 없어 보였어요. 이미 자연스럽게 가정을 함께 꾸려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죠. 형부는 집안일도 다 하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형부는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같이 사는 집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대답이 저에겐 오히려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말하니까 제가 잘못된 질문을 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말투엔 자랑도 없고 과장도 없었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죠.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운 형부가 상을 차리고 아이들과 함께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속에서 뭔가 묘한 기분이 올라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불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괜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죠. 며칠 후엔 셋째 언니의 집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도 또 다른 형부, 셋째 형부가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전통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일이 많고 바쁠 줄 알았는데도 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무척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난 후 형부와 언니는 손을 꼭 잡고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가셨어요. 저는 잠깐 혼자 남았고 창 밖으로 언니와 형부의 뒷모습이 보였죠. 가로등 불빛 아래 웃으며 나란히 걷는 그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장면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레이나 언니가 말해주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사랑을 감추지 않아. 좋아하면 좋다고 말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게 당연한 거야, 가족이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무언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컥했어요. 저는 지금껏 감정 표현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배워왔거든요.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잘 드러내지 않고 묻어두는 게 미덕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정함이 약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저는 직접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저에게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형부들 덕분에 저는 한국 남자들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드문 예외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오해였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표현하는 데에 익숙했고 서툴더라도 진심을 담으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은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해. 그날은 평소보다 하늘이 더 맑았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창틀을 타고 들어오던 아침, 첫째 형부가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혜 씨, 혹시 좋은 사람 한 명 소개해줘도 괜찮을까요?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한국에 놀러 온 저에게 소개팅이라니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려고 했는데 형부의 표정이 어딘가 묘하게 진지했습니다. 같은 업계에 있는 후배인데 사람 참 괜찮아요. 그냥 가볍게 차 한 잔 정도. 어때요? 우리 같이 일본 문화에 관심도 많고요. 그렇게 말하는 형부를 보니 괜히 거절하면 예의 없어 보일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형부의 말투에 어색한 강요가 없었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느껴졌죠. 그래서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딱 차 한 잔이요. 소개팅 당일 오후 햇살이 유리창에 비치던 작은 카페에서 그 사람은 조용히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재라는 이름의 남자였죠. 형부와 같은 대학교를 나왔고 지금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고 했어요.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분위기, 첫인상은 그렇게 특별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에서는 신중함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민재는 저를 보며 살짝 웃으며 말했죠. 하나혜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한국 오신 거 환영해요. 저는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숙였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역시 이런 자리는 나랑 안 맞아.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대화를 아주 편하게 이끌었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줬어요. 그가 먼저 꺼낸 화제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비용은 나눠요? 가족한테는 언제쯤 소개하죠? 그 질문들은 가볍지만 정중했고 저는 하나씩 대답하며 어느 순간 웃고 있더라고요. 민재는 잘 웃었고 말 끝에 항상 그렇군요. 혹은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말투는 저를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처음 만남은 1시간 정도만 할 예정이었는데 어느새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책, 음식, 모든 주제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민재가 제 기자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하나의 씨가 쓴 기사를 몇 개 봤어요. 번역본으로요. 외국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신선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 일에 진지한 관심을 보여준 남자는 처음이었거든요. 일본에서의 데이트는 대부분 상대방의 외모나 취미에 관한 이야기로 끝났지, 일에 대한 깊은 대화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민재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좋은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라며 조심스럽게 제안하곤 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저를 한국의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재는 자신의 어린 시절, 꿈,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도 모르게 저 역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잘 이야기하지 않는 내 가족의 이야기, 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솔직한 생각까지요. 사실 처음엔 한국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 우리 언니들이 다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됐죠. 그런 솔직한 말을 했는데도 민재는 불쾌해하지 않고 오히려 공감해 주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한국도 완벽한 나라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민재는 저에게 한국의 계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각 계절마다 즐기는 음식과 놀이가 다르다는 것까지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민재와 함께하는 삶을요. 그렇게 우리는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갔고 어느 날 민재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하나혜 씨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원래 계획은 2주 동안 있다가 돌아가는 것, 다시 도쿄로 돌아가 칼럼을 쓰고 친구들 만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계획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어요. 원래는 전혀 생각 없었어요. 근데 한국이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더라고요. 사람도, 거리도, 음식도.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누군가의 선택을 응원해주는 사람의 웃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죠. 한강의 바람은 선선했지만 민재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혜 씨, 나는 하나혜 씨가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었으면 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에 남겨진 제 삶도 떠올랐고 머릿속은 복잡했죠. 그날 밤 저는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재랑 있으면 너무 따뜻해. 그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대해줘. 근데 내가 일본을 버릴 수 있을까? 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나야,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나라야. 사람이 따뜻하고 함께 살아가는 걸 중시하고 무엇보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삶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관광객이 아닌, 잠깐 머무는 손님이 아닌 한 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요. 민재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안에는 새로운 기쁨과 동시에 깊은 고민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며칠간 머무는 여행자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저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상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상상이 점점 선명해질 무렵 민재가 제게 물었습니다. 하나혜 씨,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솔직하게 대답했죠. 아직이에요. 두 분은 제가 한국에 온 것도 아쉬워하셨는데 결혼 이야기까지 하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 말에 민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다면 같이 찾아뵙죠. 제가 직접 인사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낯선 나라의 가족 앞에 서는 일,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정리한 뒤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 심장은 계속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가족들과의 재회가 기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제 선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민재와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그날 밤 공항으로 떠나기 전 저희는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불었고 강 건너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민재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무서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 아니, 많이 무서워. 그러자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제가 존중할게요. 하지만 하나의 씨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그냥 솔직하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죠. 도쿄의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조용히 책을 덮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한 눈빛으로 저를 안아주셨고요. 저는 그 익숙한 집에서 왠지 모르게 낯선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제가 조금 변해버린 것 같은, 더 이상 완전히 이곳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손이 식탁 위에서 멈췄어요. 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으셨고요. 또 한국 남자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사오리도, 유키도 다 한국에서 살고 있잖니. 이젠 넷째마저 가면 우린 어떻게 하니?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 마음에서 나온 건지 느껴졌기 때문이죠. 아버지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막내니까 적어도 너만큼은 곁에 있어줄 거라 생각했어. 그 말에 제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제 마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저 민재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고 한국에서도 저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직접 만나보면 안 될까?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내심 더 심한 반대를 예상했는데 부모님은 적어도 민재를 만나보려고 하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재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당연히 가야죠.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후 민재는 도쿄에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 민재는 정갈한 정장을 입고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하나혜 씨. 제가 진심을 전하면 부모님도 알아주실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민재의 따뜻한 손에서 제가 찾던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민재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드렸어요. 사실 그는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몇 주 동안 더 열심히 연습했다고 했습니다. 그 노력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열어주었는지 식사 중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편안했어요. 민재 씨는 어떤 일을 하나요? 아버지가 물으셨죠. 민재는 자신의 IT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을 보이셨고 민재는 정성껏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이 끝나갈 무렵 민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의 소중한 딸을 사랑합니다. 하나혜 씨가 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분과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희의 사랑을 인정해 주세요. 그 말을 통역해드리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재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고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부모로서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고민하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았죠. 민재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민재와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새 삶의 시작이었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 한국에 도착한 뒤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 하나씩 배워갔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정하고 청첩장을 만들고 그 모든 과정이 낯설지만 설레는 경험이었죠. 민재의 가족들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그의 어머니는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어요. 하나애야,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우리 아들이 이걸 제일 좋아해. 시어머니의 손길을 따라 요리하면서 저는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전통이 담긴 문화였거든요.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가끔 불안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정말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민재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 말에 저는 항상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한 한국인도 완벽한 일본인도 아닌 그저 우리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언니들과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새 언니들은 모두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죠. 처음엔 힘들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곳이 정말 내 집이라고 느끼게 될 거야. 리카 언니가 말했어요. 한국 문화에 무조건 맞추려고 하지 마. 너의 일본 문화도 소중하게 지켜. 그게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니까. 미주 언니의 조언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정답이지.
레이나 언니는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저는 새 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모습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결혼식 날 언니들, 형부들, 부모님, 그리고 민재의 가족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기로 했어요. 한국과 일본,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처음 보셨을 때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웃고 있으니 이제는 진짜 안심이 되는구나. 어머니도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죠.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다짐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새로 이사한 집에서 저는 민재와 함께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탁, 따뜻한 이불, 벽에 걸린 한복 액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흘러가며 저는 이곳에서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당황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었고 저도 조금씩 한국어를 배워갔죠. 실수를 해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다시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일본 독자들을 위해 한국에서의 생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글에는 선입견이 담긴 비판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와 따뜻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나라는 제목의 칼럼은 일본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심지어 출판사에서는 책으로 엮어내자는 제안도 받았죠. 저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결혼 1주년을 맞이할 무렵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을 한 거죠. 병원에서 확인받고 나온 그날 민재와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이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겠네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일까요? 민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아이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걱정도 있었죠.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기대와 설렘이었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들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제 부모님은 곧바로 한국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죠. 이제는 손주를 보기 위해 한국에 오시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 변화가 저에게는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의 선택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았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새 언니들은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리카 언니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가르쳐 주었고, 미주 언니는 출산 준비물을 함께 쇼핑해 주었죠. 레이나 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저는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긴장도 커졌지만 민재는 항상 저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병원 검진에도 빠짐없이 함께 가주었고 퇴근 후에는 저의 발을 마사지해주며 피로를 풀어주었죠.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이었어요.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해. 건강하게 만나자. 매일 밤 민재는 제 배에 귀를 대고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번갈아가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작고 보드라운 손을 가진 딸아이였죠.
저희는 그 아이에게 유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의미 있는 이름으로요. 유미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미가 태어난 후 저희 가족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저는 딸아이에게 일본 동요를 들려주고 민재는 한국 전래 동화를 들려주었죠. 양가 부모님들의 방문도 잦아졌고 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제 아버지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불멸의 이순신을 매일 보시면서 한국 역사에 푹 빠지셨거든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을 최고의 영웅이라고 부르실 정도예요. 어머니도 능이 백숙을 너무 좋아하셔서 일본에 돌아가시면 직접 만들어 드신다고 하셨어요. 언니들의 한국 사랑이 부모님께도 전해진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어느 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저희 네 자매는 특별한 결정을 발표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전쟁기념회에 1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한 거죠. 비록 저희는 일본인이지만 이제 한국은 저희의 두 번째 고향이니까요. 이 작은 정성이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화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유미가 두 돌을 맞이할 무렵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어요. 경계를 넘어 한국에서 찾은 나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동시에 출판되었죠. 제가 한국에 와서 겪은 문화적 충격, 편견의 극복, 그리고 사랑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자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책이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저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문화 교류 행사에 초대받기도 하고 대학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더 많은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릴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정말 가정적입니다. 강연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청중들은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특히 젊은 일본 여성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그들 중 몇몇은 저처럼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주기도 했고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한일 관계가 가끔 정치적으로 긴장될 때도 작은 희망이 되곤 했어요. 정치는 복잡할지 몰라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만남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니까요. 유미가 3살이 되었을 때 저희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둘째 아이가 곧 태어날 거라는 소식이었죠. 이번에는 아들이었어요. 저희는 그 아이에게 하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처럼 밝은 빛이 되어주길 바라면서요. 지금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저희 집 베란다에 앉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이고 멀리 남산타워도 보이죠. 유미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고 하루는 제 무릎에 앉아 까르르 웃고 있어요. 민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제가 몇 년 전 상상했던 삶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의 이 삶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때로는 불편함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들을 함께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더 강해지고 깊어졌어요.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삶의 나라예요. 네 자매가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산다는 것,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하지만 그건 어쩌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각자가 이곳에서 찾은 따뜻함, 진심, 그리고 사랑. 그것들이 저희를 이곳에 머물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낯선 것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한 번쯤 그 벽을 넘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너머에는 예상치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 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민재가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거든요. 이 향기, 정말 고향의 맛이에요. 제 두 번째 고향의 맛이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단 1초면 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